청일전쟁과 개화정권의 출범. 민씨 정권의 실권자인 민영주는 전봉준이 무장해서 선전포고를 하자 재빨리 현지에 밀정을 보내 농민군의 움직임을 낱낱이 전달받고 밀령을 내렸다. 또 그동안 말썽을 부려 민원을 사고 있는 김문현, 이용태 등 자기 세력을 벼슬자리에서 내보내고 중립적 인물인 김학진 등을 내세웠다. 불러들인 손님, 부르지 않은 손님. 조정에서는 전주성이 함락된 뒤 정식으로 청나라에 구원군 파견을 요청했다. 원색에는 이미 고종과 민영준의 제의를 받았던 터라 다시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이를 받아들였다. 원색에는 송내로는 이미 파병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5월 말경까지 청군 2,800명이 파견되어 아산 등지에 상륙했다. 청군의 주력 부대는 서울을 벗어나 있었으나 군사를 실어 온 군함은 인천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다. 하지만 전주에서 농민군이 물러간 뒤 조선 조정에서는 청군의 철수를 요청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일본 측은 청군의 개입을 확인하고는 한쪽 군대가 조선에 진출하면 일본 군대도 함께 진출한다는 텐진 조약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일본은 조선의 농민전쟁을 이용해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려는 공작을 꾸며왔다. 그 일환으로 일본 공사관 무관의 지휘 아래 유학생, 약장수, 유람객 차림을 한 밀정을 현지로 보내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일본은 조선의 군대를 파견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대본영을 설치했다. 일본 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나서 조선을 지배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대본영이 이를 실행하는 임무를 맡았다. 일본군은 청군과는 달리 부르지 않은 손님이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강력하게 철수를 요구했으나 일본군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네들 계획에 따라 멋대로 행동했다. 일본 해군의 한 부대는 군함을 타고 인천에 상륙했다. 인천 앞바다에서 순시를 돌던 일본 군함은 풍도 앞바다에서 한가롭게 떠있던 청나라 군함을 불의에 공격해 격침시켰다. 6월 23일의 일이다. 일본 군함이 청나라 군함을 공격한 구실은 약속을 어기고 증원군을 보냈다는 것이다. 일본군 8천여 명은 부대를 두 갈래로 나누어서 들어왔다. 한 부대는 인천에서 서울로 진주했다. 서울로 진주한 일본군은 남산의 중턱에 대포 6문을 설치해 경복궁을 겨누면서 한편으로는 경복궁으로 밀고 들어갔다. 6월 21일 새벽의 일이다.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한 뒤 고종을 압박해 청나라 군대를 강제로 쫓아내어 조선의 평화를 지키고 국정을 개혁하며 일본 군대에 의한 영토의 보전을 바란다는 분부를 받아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기였다. 또 일본 육군은 조용히 아산만으로 몰려가 아산역 앞에 주둔한 청군을 불의에 공격했다. 6월 27일의 일이다. 청군과 일본군은 성환, 평택 등 육지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청군이 패전을 거듭해 일부는 북쪽으로 달아나고 일부는 패잔병 신세로 농민군에 붙었다. 이것이 남의 나라에서 벌인 청일전쟁의 서막이었다. 친일 개화정권 출범.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 측은 엉뚱하게도 흥선대원군을 옹립하고 개화정권을 출범시켰다. 오토리 일본 공사는 흥선대원군에게 음흉하게도 손을 내밀어 새 정부의 섭정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흥선대원군은 운현궁에서 10년 동안 집거 생활을 한 게 한이 맺혔던지 일본과 손을 잡고 그들과 뜻을 맞추었다. 그가 궁궐로 향할 때 군중이 파도와 같이 모여들었다. 그가 탄 남여 앞에는 황용기가 길을 인도하고 주변에는 일장기를 든 일본군이 호위했다. 흥선대원군과 개화파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견원의 사이였다. 두 계열은 그동안 끊임없이 적대관계로 대결했다. 일본은 개화파를 이용해 친일 개화 정권을 출범시키면서
농민군들에게 인기가 있는 흥선대원군을 이용하려 들었던 것이다. 더욱이 민씨 정권을 타도하는데도 흥선대원군의 이미지를 빌리는 것이 안성맞춤이었다. 이와 달리 흥선대원군은 자기 나름대로 속셈이 있었다. 그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일본 세력과 손을 잡아 민씨 정권을 타도하고 며느리 민비의 날개죽지를 부러뜨릴 기회를 잡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만고풍상을 겪은 노회한 정객이지만 지나치게 정치적 술수를 부린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는 이래저래 이용물이 되었다. 김홍집이 중심이 된 개화 정권은 일본의 사주를 받으면서 이른바 갑오개혁을 추진했다. 그 개혁 내용에는 상당 부분 농민군의 요구를 반영했다. 갑오개혁이 특권적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국가 조세를 공평하게 수납하게 하는 등 비록 근대적 개혁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일본의 사주를 받아 침략의 발판을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어쨌든 조선 땅에서 외국 군대가 벌인 청일전쟁은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일본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고서 조선과 대륙을 침략할 수 있는 양면의 기회를 얻었다. 그 대신 청나라는 조선에서 영영 발언권을 상실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또한 개화 정권의 출범은 민씨 정권의 몰락과 일본 세력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승리의 노래. 다시 농민군에게로 눈을 돌려보자. 농민군은 때로는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씩 무리를 지어 전주성에서 몰려나왔다. 전주성을 나오는 농민군들은 기세가 당당하게 앞에서는 칼춤을 추며 대열을 이끌었고 뒤에서는 검가를 부르면서 따랐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시호 시호 이내 시호 부제레 지시오로다. 만세일지 장부로서 5만년 지시호로다.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무수장삼 떨쳐입고 호호망망 넓은 천지 일신으로 비켜서서 이 칼 저 칼 넌제들어 칼로레 한 곡조를 시호 시호 불러내니 용천검 날랭 칼은 1호를 희롱하고 게으른 무수장삼 우주에 덮여있다. 망고명장 어디 있나 장부당 전무 장사라.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 심령 좋을시고. 시호를 시호로 표기하기도 한다. 뒤의 의미는 때가 좋다는 것이다. 검가는 군가였고 행진가였으며 승리의 노래나 다름없었다. 승리를 구가하는 검가와 칼춤은 동학의 상징이요 농민군의 행진곡이었다. 농민군의 발길은 고향으로 향하기도 하고 집강소 활동지역으로 향하기도 했다.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친 전봉주는 일단 가족이 이사가서 살고 있는 지금실의 집으로 돌아갔다. 전봉주는 상당 기간 상처를 치료하고 난 뒤 집강소 활동을 전개했다. 처음 농민군이 고을을 점령하면 그 고을의 행정을 접수하고 접주와 접사를 임명해 고을 행정을 다스리게 했다. 또 봉기 당시 집강소를 차리고 고을의 행정을 다스릴 때는 고을마다 접을 설치해 대도소라 부르며 접주 한 명을 차출해 수령의 일을 맡기면서 집강이라 부르게 했다. 수령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도소를 대의소라 부르기도 했다. 또 도로가 있는 곳에는 행군의소라 부르는 특별관리기구를 두었다. 행군의소는 감시초소 또는 검문소의 기능을 했다. 집강은 본디 수령의 지시를 받아 마을 단위로 기강과 풍속을 단속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를 군현 단위로 지정해 활용한 것이다. 이것이 농민군 스스로 결정한 집강소의 첫 단계였다. 그때 임금이 임명한 수령은 대개 도망치고 없었다. 전봉준이 집강의 임명장을 직접 주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이들 접주가 집강이란 이름으로 고을 행정을 보았고 접사는 집강을 보조하는 서기의 일을 맡았다.
이게 집강소의 태동 단계다.